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오늘 낙폭을 시장에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보합권에 있고요. 게다가 또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는 오늘과 같은 반등이 또 내일 되면은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들도 있어서 시장 전망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투자증권 상품전략실 이동근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그 중국과 미국 간의 그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 부과했고 중국도 이제 보복 관세를 부과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유럽과의 관세 분쟁도 좀 남아있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 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좀 안 좋은 쪽일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지금 미국이 꼭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은 여기저기 속된 표현으로 들쑤시고 다닌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네. 정말 그 정도로 그 관세와 관련된 굉장히 그 여기저기 좀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EU와의 그 최근에 추가 관세 부과를 둘러싼 그 무역 갈등이 좀 구체화가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EU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을 둘러싸고 갈등이 네. 심화되면서 EU와 미국이 서로 간에 지금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 우리들은 보복하겠다 이런 지금 서로 간에 경고를 해놓은 상태예요. 이것도 네네. 지금 이제 조만간에 사실 가시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비롯해가지고 사실 제가 주말 동안에 사실 이 굉장히 큰 이슈 를 두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봤는데 사실 그 한국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은 이번에 이제 미국이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을 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에도 영향을 크게 줄 것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이게 중요한 게 이게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나라가 대만, 우리나라, 일본입니다. 그렇죠, 사실 네.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이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중간재로 수출되는 반도체, 철강, 화학 제품 이런 비중이 워낙 커요 중국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가시화가 된다면은 사실 우리나라 무역 손실이 크게는 1조까지도 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비단 이렇게 이제 관세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 이외에도 이로 인해서 기업의 투자가 지연된다거나 또 이제 네.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여기다 이제 유가 하락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렇게 파생되는 간접적인 요인에 따른 이런 영향까지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게 큰 좀 이제 손실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사실 이런 무역 분쟁을 보다 보면요. 미래 성장을 갉아먹는다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국에 이번에 공장을 좀 짓겠다고 계획을 했다가 하더라도 우리는 중국에서 공장 지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했는데 이거 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일단 투자를 보류해보자. 혹은 중국에서 뭘 살려고 했는데 좀 보류해보자. 보류해보자. 자꾸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미래 성장까지 좀 갉아먹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미래 성장은 결국 또 실적으로 반영될 테니까 증시에는 좀 하방 압력이 될까요? 근데 또 많이 떨어진 것 같아갖고 이제는 거의 바닥까지 온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기도 해서요. 예, 사실 이제 오늘 장중에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은 어제 뉴욕장이 폭락을 했다는데 왜 우리나라 장은 반등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네네. 있어요. 이제 지금 앵커에서 그런 질문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한 두세 가지 정도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한 가지는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역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라든가 중국 증시에 비해서 더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좀 어제 오후에 이런 악재들을 좀 과반영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네네. 오후장으로 갈수록 강하게 좀 밀린 부분이 있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어쨌든 간에 지금 서로 강대강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를 보셨겠지만은 또 이 뒤에서는 사실 이제 중국이 이번에 이제 예를 하나 들면은 이제 그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게 6월 1일부터예요. 네네. 당장이 아닙니다. 이게 네. 보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을 벌어놨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네. 미국도 사실 중국에 관세 부과하면서 이게 이제 지금 수출하는 물량부터 이제 계산하면은 이것도 한 3, 4주 걸리는 얘기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결국 지금 서로 간에 굉장히 표면적으로는 강대강으로 나가고 있지만은 뒤에서는 뭔가 협상이 아직까지 진행이 될 거라는 그런 어떤 시그널들을 남기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국내 증시가 지금 이제 선반영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낙폭이 좀 과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한 2050 정도를 지금 바닥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많은데 기술적으로 네네. 봤을 때도 결국 이제 거기에 근접을 하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뭔가 약간의 호재만 있으면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장중에 지수가 이제 그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었고 결국 이제 지금 악재에 대한 어떤 클라이맥스가 왔다 갔다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지금
사실은 시장은 어느 정도 반등의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아직까지 워낙 드리워진 그런 그 이슈거나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액션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부분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희망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면은 시장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시장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또 한 가지 좀 비관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런 위험을 가장 리스크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세 가지 통화를 매도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 세 가지 통화 중에 한국 원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 약세도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원화 약세 때문에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게 될 것 같고 결국 그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수급이 좀 꼬이는 게 아닐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지금 오히려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도 무역 분쟁이지만은 이 환율이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네. 싶어요. 사실 원달러 환율 이 약세라는 부분은 외국인의 어떤 수급에 있어서는 가장 치명적인 그렇죠. 그런 이제 그 어떤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불거지면서 사실 뭐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최근에 순매도를 많이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전에도 이제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긴 했지만은 최근 들어서 사실 이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장이 그나마 좀 버텨줄 때는 환율에 대한 그 민감성이 좀 약했는데 네네. 이 장이 좀 약간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렇죠. 환율에 대한 민감성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네네네. 거죠. 외국인들도 이제 이제는 못 버티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좀 더 이제 많이 팔 수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다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MSCI 관련해서 이제 한국 비중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개연성까지도 좀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물론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어느 순간에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고 해결되는 수순으로 접어들 수가 있어요. 네. 다만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은 이게 뭐 언제 확실하게 이제 돌아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스탠스 자체가 이 원달러 약세를 좀 용인하는 스탠스로 길게 네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은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 당분간은 사실 지금 이제 1190원대까지 근접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뭐 지금 상단이 어디까지라는 말씀을 쉽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지금 1200원을 예상하는 그런 전망들도 있고 한데 일단은 이게 좀 안정이 될 때까지는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시장에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으나 환율 때문에 또 시장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밝은 면을 보도록 하죠.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5G 통신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조정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뷰를 추가적인 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 5G 관련주들이 뭐 한동안 또 조정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 조정에서 가장 빨리 또 반등을 한 게 5G 관련주들이고요. 네. 이게 또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대장주들이 이제 굉장히 그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그 약세장에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5G 가입자 수의 증가세는 양호해요. 그리고 이제 5G 사용 서비스가 아직까지는 불만이 많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이러한 이동통신 3사가 기지국 구축이라든가 이런 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상용화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은 장비라든가 기지국 장비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이런 업체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통신주들에 대한 좀 긍정적인 접근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5G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이 어떤 그 객단가라고 그러죠. 네. 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3G에서 4G 넘어오면서도 사실 그 통신사들의 주가가 한 차례 업그레이드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그러한 기대감들은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기대감이 충분히 지금 이제 주가라든가 이런 쪽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개별 종목에 대한 질문은 아닌데요. 그러면 전략을 좀 세워봤을 때 5G 관련주들은 지금 들어가도 늦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전에도 한번 그랬지만은 5G 관련주들이 이렇게 쭉 가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눌림목을 주거든요. 네네. 이런 그 눌림목에서의 어떤 이런 분할 매수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사실 이거는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또 최근에 엄청나게 잘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물론 비트코인이 뭐 저도 조금 전에 보니까 거의 1,000만 원에 근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가는 건 이해하나 이게 시장에 돈이 갈 곳이 없어서 이 관련주로 지금 흘러가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아이러니컬한 얘기인데 최근에 어떤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견인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시장이 불안하니까 네. 이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려는 그런 또 투자 그 심리들이 생겼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일부 헤지 펀드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제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 투자가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심리들이 이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에 좀 이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사실 뭐 이제 정부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정책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쪽에서는 좀 지금 굉장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어떤 비트코인 시장의 강세 이거는 이제 좀 굉장히 좀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른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약간의 또다시 또 하나의 투기적인 성격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여기서 좀 따라붙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향후에 뭐 정말 이제 기관들의 어떤 수급이라든가 또는 이제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또 이제 사실 이제 지난번에 한번 급등락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이제 상당 부분 좀 이제 그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바뀐 부분은 분명히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좀 정상화가 된다면은 향후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가상화폐를 하나의 어떤 대체 투자 수단으로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그런 과도기들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너무 급등락에 연연하지 마시고 네. 이게 이제 좀 더 안정적인 이런 투자 수단으로서의 어떤 이런 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그때까지 좀 포커스 기다려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좀 무리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이슈와 그 대응 전략을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사실 뭐 이제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이 지금 계속 확대가 되는 와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변동성은 지금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지표들이 미국의 4월 소매 판매라든가 또 이제 뭐 중국의 4월 상업 생산이라든가 미국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이 전략이 바뀔 수가 있어요. 네네.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은 좀 그런 표현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배틀을 좀 짧게 잡고 네. 이 단기로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계속해서 정부의 정책 관련주 지금 시장이 얘기해주는 5G라든가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지표가 안 좋아져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상품전략실 이동근 차장과 함께했고요.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